14화 칼 벤츠의 최초의 가솔린 엔진과 등장하는 헨리 포드. 사업의 불운에도 벤츠는 새로운 엔진을 발명하려고 노력하였고 1878년 벤츠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새로운 특허에 신경을 썼다. 직원을 고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엔진 연구를 벤츠의 아내인 베르타가 열심히 도왔다. 벤츠는 힘든 경제적 여건 속에도 계속 투자가들을 찾아다녔고 아내 베르타 링거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고성능 이행정 엔진을 개발에 집중했고 결국 1878년 12월 31일인 새해 전날 고출력 이행정 가스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 이 엔진은 1879년에 특허를 받게 된다. 곧 칼 벤츠는 베르타의 도움과 그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또 시대를 앞서는 발명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그의 고출력 이행정 가스 기관을 구동하기 위해 만든 부속품들이었다. 속도 조절 시스템, 배터리를 이용한 스파크 점화 방법, 점화 플러그, 카뷰레이터, 클러치, 변속 기어, 순행 방열기의 특허를 얻게 된 것이다. 벤츠는 가스기관을 오직 베르타의 도움만을 받으며 개발을 한 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페트로늄을 연료로 하는 가솔린 엔진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렇듯 벤츠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인 1879년 12월 31일 섣달 금운날 밤 벤츠는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만다. 가스 엔진에는 최정상의 실력을 갖고 있던 벤츠는 새로운 연료인 페트로늄을 이용한 엔진을 연구하고 있었다. 가스의 발화점과 페트로늄의 발화점이 다른 관계로 페트로늄 엔진의 연구는 더디었다. 그리고 1879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즈음에 벤츠의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페트로늄 엔진을 만들었지만 이상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 벤츠로서는 그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1879년 12월 31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자 베르타가 벤츠에게 불현듯 말했다. 강한 확신이 서려 있는 그녀는 벤츠가 만들고 있는 엔진에 지금 당장 시동을 걸어봐 주길 원했다. 벤츠는 베르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수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베르타는 집요했다. 아내의 계속되는 부탁에 마지못해 연구실로 갔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벤츠는 허리를 굽혀 엔진 크랭크가 달린 핸들을 힘껏 돌렸다. 그러나 역시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돌아가지 않았다. 벤츠는 역시나 하는 생각에 그만하려고 하자 베르타는 한 번만 더라는 눈빛으로 벤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자 벤츠는 그래, 아내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 벤츠는 핸들을 꽉 잡고 있는 힘을 다해 회전을 시켰다. 그러자 픽픽픽픽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돌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벤츠와 베르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었고 곧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다임러와 벤츠가 만든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최초라는 개념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가솔린 기관과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이 1879년에 벤츠에 의해 만들어진 가솔린 기관으로 인해 벤츠가 최초의 가솔린 기관과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벤츠가 가솔린 기관을 만드는 시절의 자료가 부족하여 내용이 많이 부실하네요. 혹시 벤츠가 가솔린 기관을 만드는 시절의 텍스가 있으시면 댓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츠의 작업실에서 최초라 불리는 가솔린 엔진이 작동할 1879년 12월 31일 늦은 저녁, 당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중공업 도시로 발달해 증기 자동차 공장, 엔진 공장, 기계 공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디트로이트의 공장 중에 드라이독이라는 증기 엔진 회사가 있었다. 그 공장 안 작업실에는 값싼 케로센 램프가 어두운 공장 내부를 밝히고 있었고, 한 명의 소년이 엔지니어들의 작업이 끝난 공장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증기를 만들기 위해 화덕에 뗀 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기계들을 움직이기 위한 오일들이 지저분하게 벽과 기계들에 붙어 있었다. 소년은 커다란 빗자루로 바닥에 재를 쓸고 벽과 기계들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름들을 걸레로 깨끗이 닦고 있었다. 공장의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서로 축하해야 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했지만, 소년은 차가운 공장 내부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홀로 바닥과 기계들을 청소하고 있었다. 이 소년은 기계들을 닦으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1876년에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증기 자동차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포드야, 너도 사람들과 같이 떠들며 화려한 축제를 즐기고 싶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너가 홀딱 반했던 증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간신히 취직했잖아. 이제는 꿈을 펼칠 때야.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한 공장에서 청소나 엔지니어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빨리 기술을 익혀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도록 하자. 이 소년이 바로 향후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이다. 자동차 100년사에 나타난 회사를 모두 합하면 4천이 넘고, 이 회사들이 내놓은 자동차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1000만 대 이상 팔린 차는 단지 3개뿐이었다. 폴크스바겐의 딱정벌레인 비틀, 도요타의 코로라, 그리고 포드의 T타입이 바로 그것이다. 1000만 대를 팔 수 있었던 포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경영 철학으로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이윤이 남는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값비싼 차만 만들고 있을 때, 포드는 일반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값싸고 튼튼한 차를 개발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1000만 대 판매에 걸맞게 당시 수작업 생산에서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확립해 근대산업의 대량 생산 방식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자동차 역사상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부유층의 사치품으로 상징되던 자동차를 대중적인 생필품으로 자리잡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미국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창업자 헨리 포드의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철학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의 포드가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863년 7월 30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훗날 디어본으로 편입되는 숲에 둘러싸인 농장에서 윌리엄 포드와 마리 리트가 포드 사이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헨리 포드가 태어난다. 헨리 포드는 훗날 운명의 대결을 펼쳐야 했던 윌리엄 듀란트보다는 2살이 적었고, 알프레드 슬로안보다는 12살 나이가 많았다. 헨리 포드의 아버지 윌리엄 포드는 당시 대부분의 아이리시와 마찬가지로 1847년 끔찍했던 감자기근을 피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떠나온 이민자였다. 윌리엄 포드는 1830년대에 이민을 와 디어본 일대에서 손꼽히는 대지주가 돼 있었던 두 삼촌의 도움으로 헨리 포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수입도 좋은 농장을 일궈놓은 상태였다. 6남매 가운데 첫째였던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는데 그는 농사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헨리 포드는 농사를 싫어하는 대신 기계나 농기구 같은 것을 만지기 좋아했는데, 특히 시계에 미쳐 10살이 되기 전에 부친이 선물로 준 시계를 분해 조립할 수 있었고,
이웃의 고장난 시계는 모조리 고쳐주어 인근에서 시계 박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13세 되던 해인 1876년 헨리 포드의 어머니는 아이를 사산한 뒤 힘든 일을 하다가 합병증으로 3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헨리 포드에게 어머니 마리 리트가 포드는 늘 든든한 후원자였고 정신적인 지주였다. 헨리 포드는 훗날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가 불어넣어준 가치관 덕분이었다고 이야기했었다. 마리 리트가 포드는 헨리 포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일수록 용기와 인내, 자기 단련을 요구한단다. 살아가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단다. 내게 주어진 일이 때로는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만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해 줄 수는 있지만 절대 너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어머니 마리 리트가 포드의 세상을 떠나자 어린 헨리 포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디어본을 떠나고 싶어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헨리 포드에게 무조건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로 인해 헨리 포드는 아버지와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었고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주로 시계를 분해 조립하면서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얼마 후 아버지와 함께 디트로이트에 갔다가 말로만 듣던 증기 자동차를 보고는 포드의 머릿속에는 증기 자동차가 가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16살이 되던 1879년에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집을 떠나 기계 공장의 소음이 온통 뒤덮였던 디트로이트로 갔고 처음 1년간 고생을 하다가 드라이독이라는 증기 엔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다. 포드가 당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엔지니어들의 심부름이나 보조, 청소였다. 급료가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였으나 엔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참고 열심히 일을 했다. 포드는 1879년의 마지막 날에도 매일 똑같이 청소를 하며 수많은 기계들을 보며 눈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포드는 디트로이트 제임스 플라워 회사에서 기계 견습공으로 취직이 되어 기계 공작을 배웠고 엔진에 관련된 잡지들을 보면서 엔진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때를 기다렸다. 1880년 프랑스에는 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자크 퀴리와 피에르 퀴리 형제가 처음 발견했다. 피에르 퀴리는 방사성원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퀴리 부인 마리 퀴리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피에조 전기 효과라는 것인데 이것이 발견된 후 다양한 분야에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피에조 전기 효과를 이용한 장치로서 자동차에 쓰이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것이 인젝터이다. 현대적인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이 부품은 연료 분사 장치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피에조 전기 효과가 발견될 당시 자동차 영역에 특별히 사용되는 것은 없었지만 향후 개발되는 디젤 엔진에 있어서는 타석에 등장할 때마다 홈런을 날리는 대타 선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기 디젤 엔진은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디젤 엔진의 문제점인 연료를 분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를 했었다. 연료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검은 연기를 자동차의 배출구로 내뿜어 공해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공해 때문에 향후 여러 나라의 법과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런 해결책으로 디젤 엔진의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젤 엔진은 향후 전자식 방식을 사용했다. 허나 전자식만으로도 디젤 엔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매연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찾아낸 해결책이 피에조 전기 효과를 이용하여 연료와 공기를 적절한 혼합을 시켜줄 수 있는 피에조 인젝터였다. 피에조 인젝터의 원리는 가는 주사 바늘처럼 생긴 인젝터의 연료 통로를 결정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결정체에 전기를 가하면 결정체의 크기가 변하면서 통로와 결정체 사이에 틈이 생긴다. 이 틈 사이로 연료를 불어넣으면 분무기처럼 연료가 통로 끝으로 뿜어져 나간다. 전기를 결정체에 가하는 시간을 조절하면 연료가 뿌려지는 시간과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결정체의 반응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피에조 인젝터는 기계식이나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인젝터보다 훨씬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엔진에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피에조 인젝터를 이용한 디젤 엔진은 그렇지 않은 엔진과 비교하여 배출가스가 1520% 적게 나오고 엔진 소음은 3dB 정도 감소되었으며 연료 소모는 3%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로써 디젤 엔진은 3세대 커멀레일 디젤 엔진으로 경제성과 함께 환경 친화성이 뛰어난 엔진으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